별의별 사연을 들으면서 제 사연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40대 여성이자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을 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중박 이상을 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일이 하도 많고 바빠서 남자를 좀 늦게 만났어요. 30살의 첫 연애였는데 서툴고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죠. 2명, 3명,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며 연애 실력이 늘 줄 알았는데 항상 소극적이고 어렵더라고요. 누가 연애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러다 평범한 직장인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인물은 물론이고 성품까지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사실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람과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고 여러 달 만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귀는 동안 늘 가슴이 설레고 좋아서 꼭 제 반려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역시 제가 동반자로 느껴졌다고 하여 사귄 지 2년 만에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 부모님은 대학교 다닐 때 두 분 다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시댁에만 허락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갔더니 시부모님 두 분이 엄청나게 절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다행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말하길 사업가라던데 회사가 어디에 있나? 네, 어머님. 서울 디지털 단지 쪽에 있어요.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요. 아, 거기 알지. 그럼 직원은 얼마나 돼? 규모가 작습니다. 직원은 30명이에요. 그 정도면 잘 나가는 사업가 아닌가? 아무튼 이런 보물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와주니 감사하고만.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왔죠, 어머님. 옳거니. 그럼 둘이 결혼해.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아주게나. 이제 우리 부부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그만두시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이 용돈을 드려도 되냐고 묻길래 얼마든지 챙겨드리라고 했죠. 곧 결혼식을 올리고 제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이제 남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결혼 생활도 하게 되었으니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제 회사를 놀러 오셨는데 구경을 실컷 하시더니 제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며느라, 이제 한 식구인데 부탁 같은 거 해도 되지? 네, 어머님, 그럼요. 당연히 되죠. 두 분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우리 부부가 말이야.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생각이 많아졌어. 언제까지 아들한테 용돈 타서 써야 하나 싶더라고. 어머님, 당연히 용돈 받고 지내셔야죠. 용돈이 부족하면 저랑 그이가 더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사람이 이 일을 안 하니까 더 빨리 늙는 기분이야.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 네가 우리한테 가게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김밥은 기가 막히게 잘 싸거든. 김밥집을 차려달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장사 같은 거 안 해보셨다면서요. 장사 그거 엄청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몸이 힘들고 아플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겠니? 아무튼 우린 김밥집을 꼭 해보고 싶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고민을 좀 더 해보죠. 저도 그렇고 두 분도 장사하는 분들 만나서 조언도 받아보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 우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 벌써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왔다. 계약서 쓰고 돈만 입금하면 돼.
시부모님은 사업하는 저에게 바로 손을 벌리셨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대답하고 보내드렸는데 두 분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눈망울로 절 바라보고 떠나셨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이는 괜히 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시부모님이 미덥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의견을 따라 김밥집을 차려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그날부터 저희 부부와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어린아이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보시지 않았답니다. 몇 달 뒤에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김밥집을 원하고 계셔서 남편과 다시 상의를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엔 김밥집을 차려드렸죠. 그이는 저에게 엄청나게 미안하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럽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도 효도이니 아까워하지 않고 지원을 지속해서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김밥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밥에 떡갈비나 돈가스를 넣고 퓨전식으로 판매했는데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사람들의 줄은 1년이 넘어도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걸 보니 지원해드리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돈을 벌고 나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니 직원을 뒀는데 시부모님은 뒤로 한 발 빠져서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가게에 나오는 날이 줄어들게 됐고 밖으로 돌며 돈을 쓰러 다니셨습니다. 김밥집을 차려드린 지 2년 만에 시어머니는 캬바레 같은 곳을 다니며 제비들과 바람이 났고 시아버지는 도박과 유흥에 빠졌답니다. 두 분이 맞바람을 피웠던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결국엔 김밥집은 망하게 됐고 시부모님은 별거를 하며 유흥과 캬바레를 즐겼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대출까지 받아서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조용하던 분들이 늦바람이 나서 저희 부부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려봤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돈을 달라고 거의 매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라, 나 용돈 좀 줘라. 한 500만 원만 줘봐. 어머님, 또 캬바레 가서 제비들 밥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김밥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던 걸 잊으시고 노는 것에 빠져서 이러는 거 그만 좀 하세요. 그깟 돈 몇 푼 달라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리 심하냐? 줄 거야 말 거야? 드릴 수 없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슬쩍 하고 남자 만나는데 막 써짓기는 어머님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짝소리가 나도록 제 뺨을 갈겼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수 없는 네 뺨 한 대 갈겼다. 더 맞기 싫으면 돈 좀 줘봐.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어머님. 다시 제 뺨을 갈기려고 하자 때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이 시어머니의 몸을 붙잡고 내쫓았습니다. 엄마, 이젠 내 결혼 생활까지 망치려고 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집사람 얼굴을 못 볼 지경이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자식이 어디 엄마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야, 내가 널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면 보답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며느리한테 대신 받으려는데 이게 뭐 큰일이라도 돼? 엄마나 아버지나 똑같으시네요. 돈을 버시더니 어둠의 길로 빠져서 폐인이 되셨어요. 정신 차리고 제발 옛날에 평범하던 부모님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귀를 힘차게 날렸습니다. 거기서 분노한 남편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시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통보했어요. 이젠 더 봐드리지 못하겠어요. 집사람과 결혼생활 유지하려면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신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돈 몇 푼 가지고 부모랑 연을 끊어? 이 못돼 먹은 놈을 봤나? 그래,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안 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얼마 뒤 찾아오셨는데 똑같은 대화를 나눴고 똑같은 막말을 하시더니 떠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절연하게 되어 시원하면서도 김밥집을 차려드린 걸 크게 후회했습니다. 제 탓도 일부 있으니 마음이 심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큰 사고도 친 적 없고 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늘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이가 회사에서 진급을 연이어 실패하고 퇴사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답니다. 그이가 힘들어하는 순간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내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당신이 능력 있는 건 말 안 해도 아니까 같이 일해보자. 내가 당신 회사에? 괜히 없는 자리 만들어서 월급만 축내는 게 아닐까? 전혀 아니야. 당신이 회사를 성장시켜주면 되잖아.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전문가 한 명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도 늘어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같이 해볼까? 잘 생각했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펼쳐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회사를 성장시킬 무슨 일이든 추진하라고. 그이의 길을 살려주려고 저희 회사에 이사님으로 모셔왔습니다. 남편은 첫날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르게 간파했고 여러 기획서를 써서 저에게 보고하더군요. 역시나 실력 있는 사람이라 직원들의 보고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많은 게 발전했어. 수고해줘서 고마워. 수고는 무슨. 이 정도는 해야 월급을 받는데 눈치 안 보이지. 앞으로 나만 믿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 근데 아까 당신 찾아온 여자는 누구야? 예쁘고 젊던데. 아, 그 새로 업무 때문에 만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서 하청 주기로 했잖아. 그 회사 직원이야. 난 자기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네. 뭐? 아니, 당신 농담이 너무 심하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아니, 내가 당신 하나만큼은 진심으로 믿지. 내가 선택한 남자지만 너무 완벽해. 나 남편 복은 있나 봐. 우리 부모님이 그 난리를 쳤으니 내가 더 잘해야지. 인연을 끊긴 했지만 부모님만 생각하면 당신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니까. 다 지난 일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근데 당신 시부모님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거야? 난 당신이 안부 연락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 오긴 하는데 다 돈 달라는 말만 해. 그래서 아예 차단해버렸어. 아이고, 우리 시부모님이 장사를 하게 하면 안 됐었는데 씁쓸하네. 당신이 장사시켜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책임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래, 알았어. 대신 당신은 시부모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럼 난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신세가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당신의 키다리 아저씨잖아. 평생 이렇게 당신 옆에서 충성하면서 지낼 거야. 다행히 그이는 시부모님과 달리 절 진심으로 사랑했고 허튼 짓을 하지 않아서 걱정 하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을 찾아왔던 하청업체 여직원을 보게 되었어요. 그이가 점심 약속이 있다고 저랑 밥을 못 먹는다고 했는데 인도를 걷다가 그 여직원과 남편이 식사하는 걸 봤죠.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여보, 지나가다 보니 당신이 보여서 들어왔어. 당신 점심 먹으러 왔구나. 직원들은? 나 혼자 왔어. 다른 직원들은 알아서들 먹겠지. 근데 이 여직원은 자주 보이네? 둘이 아주 친해진 모양이야? 아무래도 일 때문에 자주 보니까. 업무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 밥같이 같이 먹네. 여보, 괜히 오해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별 사이가 아닌 걸 강조했는데 제 눈에는 두 사람이 꼭 바람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여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
내 남편한테 사심 있는 거 아니죠? 네? 아이, 대표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죠? 근데 둘이 밥 먹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일 때문에 만나서 식사하는 게 잘못됐나요? 네. 젊고 예쁜 아가씨가 같이 있으니까 신경이 거슬리네. 다음부터는 담당 직원 바꿔서 보내도록 하세요. 아니, 내가 직접 당신네 회사 사장한테 연락할게요. 괜히 의심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직원은 저에게 겁을 먹었는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여직원이 바쁜 일이 생각났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제가 남편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의심할 대상을 없애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니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출퇴근을 저와 함께하며 다른 이성과의 접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그이 덕분에 조금 더 오르게 되었고 2년 동안 남편을 믿고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계 직원과 인사 직원이 진땀을 흘리며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이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날 남편과 같이 출근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점점 불안해진 저는 남편을 찾으러 집에 가봤는데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군요. 집안의 귀금속들이 싹 다 사라졌고 옷가지와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남편이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간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친족 상도례인지 뭔지 때문에 잡아도 처벌하기 힘들 거라는 소리라더군요. 저는 상관없으니 일단 해외로 튄 남편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받은 대로 그이가 도망간 나라의 절차를 밟아 이혼소장을 전달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야 한국에 와서 이혼을 하고 회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이는 해외를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렸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니 분노의 한숨만 나왔답니다. 회사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갔으니 이걸 해결하려면 회사를 매각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사업을 접게 됐고 빚을 조금 떠안게 됐습니다. 남편이 절 속이고 도망간 이유를 알고 싶은데 전혀 눈치챈 것이 없었어요. 그이가 두 얼굴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도 아는 게 없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이 어떤 인간인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이에게 상간녀가 있고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날라버린 모양입니다. 제가 한심하고 어리석고 멍청했던 거죠. 헛웃음이 나오며 이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하는데 눈앞에 없는 그놈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복수는 뒤로 밀어두고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해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일당이 너무 작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특수청소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당을 준다는 말에 바로 면접을 보러 갔고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청소직은 고인이 되신 분의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고독사로 숨진 분들이 대다수였고 집안의 악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마스크와 보호 의류를 입고 처음 현장에 나갔는데 쓰레기 더미의 방안을 보고 경악했어요. 사장님, 여기가 사람이 살던 집이 맞아요? 많이 어지럽죠. 이 몸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살던 집인데 외출을 못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죠? 네, 충격이 심하네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묵념하도록 하죠.
일동 묵념. 사장님과 저희 직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고인께 묵념을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치웠는데도 절반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12시간씩 한 집을 치우고 소독했답니다. 그제야 왜 월급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 일이 다 힘들다곤 하지만 이 일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제가 아니었으니 열심히 성실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1년 동안 고독사 집안을 숱하게 많이 청소해봤더니 악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청소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했어요. 그리고 직접 사업자가 되어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소 장비만 있으면 사업자를 낼 수 있으니 초기 자본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뽑았지만 오래 일하지 못했어요. 악취가 심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니 건장하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남자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그만두기 일쑤였죠.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 옆에는 항상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를 받고 한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고독사 청소부 맞죠? 정확하게는 특수청소부입니다. 아무튼 내 딸이 살던 집인데 내 딸은 고독사한 게 아니에요. 은둔형 외톨이 알죠? 여기서 혼자 1년 동안 썩은 내를 맡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뒤늦게 발견해서 정신병원에 보냈다고요. 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런 분들 집도 청소합니다. 내가 할 말은 집안이 쓰레기 더미인데 아마 비싼 보석이 나올 겁니다. 그거 훔치지 말고 잘 세척해서 돌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고객님, 저희는 청소하면서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믿고 맡길게요. 여기 내 명함이니까 청소 끝나고 귀중품 찾아서 연락해줘요. 네, 고객님. 잘 알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고객을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뤄서 입구부터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원들과 입구부터 하나씩 치우며 전진했습니다. 집안이 넓은 편인데도 쓰레기가 동서남북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방을 막고 있었답니다. 쉬엄쉬엄 일해도 쓰레기가 줄지 않아서 해가 지기 전에 끝내고 다음날 이어서 일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 나가는데 벽에 걸린 사진이 보이더군요. 여기서 살던 집주인과 애인의 사진이었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네. 살다 보니 기회가 오는구나. 병철 씨, 이 집 주인의 모친이 준 명함 있죠? 네, 사장님. 근데 왜요? 귀중품이라도 발견했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여기 집주인 꼭 한번 봐야겠어요. 그 집 청소는 며칠 더 걸렸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소독하는데 엄청난 노동과 시간이 들었죠. 귀금속은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우려하던 집주인의 모친에게 연락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니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차를 타고 달려서 곧 집주인의 모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귀금속은 이게 전부네요. 네? 정말요? 내 딸이 가진 보석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진짜 이게 다예요? 혹시 슬쩍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로. 알았어요. 그만 가보세요. 저기 따님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했죠? 실례지만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 딸 병원엔 왜요? 인사가 늦었네요. 저 성경이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성경이 사진 보고 알았어요, 어머님.
성경이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 내 딸 친구였구나. 아이고, 내가 방금 의심한 말은 취소할게. 미안해. 괜찮아요. 병원이 어딘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자 여자는 의심 없이 알려주더군요. 저는 차를 타고 정신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면회 시간이 끝났답니다. 근처 모텔을 잡고 다음날 다시 정신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이성경이라는 여자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날 알아요? 내 친구라던데. 난 초면인 것 같네요. 이성경 씨, 나 김민철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내 남편이랑 해외로 날랐었죠? 듣자 하니 둘이 바람 피우고 임신해서 도망갔다던데 임산부가 왜 그런 무리를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림 차리고 살 것이지. 민철 오빠 아내라고요? 그럼 저한테 복수하러 온 거예요? 언니, 잘못했어요. 난 오빠가 미혼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유부남인 걸 밝혔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오빠가 이혼하면 빈털터리니까 몰래 도망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너랑 그 자식이 해외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지. 근데 꼬레즈가 이게 뭐니? 복수할 맛이 안 나잖아. 은둔형 외톨이에서 정신병원 입실까지 하다니. 아휴, 한심한 기집애. 그 자식 어딨어? 언니, 그건 저도 확실하게 잘 몰라요. 너 정신병원에서 돼지게 맞아본 적이 있어? 오늘 내가 끔찍한 추억 만들어줄까? 아, 진짜 몰라요. 저랑 오빠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오빠가 내가 낳은 아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어요. 뭐? 임신한 여자 데리고 도망갔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고? 네, 제가 다른 남자랑 실수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 남자의 아들이었나 봐요. 아무튼 오빠는 저와 아이를 버렸고 전 한국에 들어와 친정의 아들과 찾아갔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혼자 애를 키우다가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돼서 집안에 짱 박혀서 살았던 거야?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베이비박스에 버렸어요. 그거 아시죠? 아기를 버리면 받아주고 기관에 보내주는 곳이요. 대충 알아. 그러니까 딴 놈 자식을 낳은 걸 걸려서 버림당하고 혼자 애를 키우다가 힘들어서 애를 버렸고 우울증에 걸려서 쓰레기 더미 집에 산 거야? 네, 맞아요.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음식은 죄다 배달로 시켜 먹어가면서 지냈죠. 상간녀의 최후가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병원 입실이라. 이거 참 재밌네. 내 원수 하나가 알아서 폐인이 되었다니. 하늘에 무지하게 감사하네. 상간녀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울더군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싸대기를 한 대 후려줬습니다. 이게 어디서 질질 짜? 울고 싶은 건 나야. 너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가 막힌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놈 어딨어? 김민철 어딨냐고? 확실하진 않지만 오빠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는데 내 친구예요. 걔랑 살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네 친구랑 살림 차렸다고? 정말 끼리끼리 친구하는구나. 야, 성경아, 너 얼마나 입원해야 하니? 모르겠어요. 난 어디도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 잘 됐네. 평생이 정신병원에서 외롭게 썩어라. 널 버린 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언니가 복수해 주게요? 좋아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이게 어디서 선을 넘는 거지? 너 한 대 더 맞을래? 입 다물고 네 친구 핸드폰이든 주소 적어. 상간녀는 벌벌 떨면서 꼬부랑 글씨로 주소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전 작별의 선물로 다시 한번 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다시는 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마라. 그랬다간 나한테 잡아먹힐 테니까. 알았어? 네,
어차피 용기가 안 나서 밖을 나가지 못해요. 등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처먹고 살아라. 연인 간다. 특수청소부로 일하며 상간녀의 집을 청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늘이 기회를 줘서 상간녀 집을 청소하며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정신병원까지 가서 찾게 됐죠.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적어준 주소는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한 발 늦어버린 거죠. 남편이 어디로 이사를 간진 모르니 또다시 원점이 되어버렸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남편에 대해 물었는데 집을 팔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큰 횡재였습니다. 아, 김민철 씨 연락처가 있다고요? 사장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건 곤란합니다. 저희 고객의 번호를 마음대로 알려드릴 수는... 여기 돈이요. 김민철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줘요. 아님 지금 당장 알아보든가요. 100만 원이나요? 제가 많이 급하니까 그놈 번호 알려주시고 이왕이면 이사간 주소도 알아봐주세요.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준 건 비밀로. 알았어요. 빨리 알아봐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열심히 알아보더니 바로 남편이 사는 주소지를 알려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잡았구나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며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2시간이 걸려 남편이 산다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공동 현관문은 다른 이웃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세 현관 앞에 섰답니다. 마침 문 앞에 배달시킨 음식이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답니다. 초인종을 울릴 필요 없이 곧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손이 튀어나오더군요. 음식이 든 봉투를 잡으려고 하자 발로 걷어찼습니다.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현관문이 시원하게 활짝 열리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잘 먹고 살았는지 기름기가 잘잘 흐르더군요. 오랜만이야. 나야 당신 마누라. 여보? 진짜 당신이야? 이 자식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보지? 자, 그럼 시작할게. 팬티바람이 남편의 배를 발로 밀어 차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상간녀가 보였는데 저는 남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당신이 내 회사 돈 빼돌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나 제대로 망했었잖아. 바람을 언제 어떻게 피웠는지 몰라도 참 대단해. 회사에서 시간 쪼개서 외근 나가서 사귀었나 보지? 진짜 머리 좋다. 근데 바람나서 도망을 갔으면 나랑 이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사는 곳이 불분명해서 사람을 열받게 해? 내가 당신 때문에 재혼도 못하잖아. 당신 찾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아. 여보, 여길 어떻게 찾았어? 지금 그게 중요하니? 이 자식 안 되겠네. 일단 매부터 맞자. 팬티바람에 남편에게 제대로 발차기를 해주며 쓴맛을 보여줬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면 주둥이를 밟아줬죠. 그 사이 상간녀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길래 잠깐 놀아주려고 주먹을 들고 상간녀의 면상을 날려줬답니다. 이 여자 뭐야? 오빠, 이 미친 여자 누구냐고? 그게 내 마누라. 마누라 없다며? 성경이랑 헤어지고 깨끗한 싱글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한테 사기를 쳐서 이혼을 못했어. 위자료로 다 물어줘야 하니까. 이혼은 평생 안 하고 살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집 명의도 네 이름으로 한 거잖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걸리고 말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호주에서 계속 살 걸 그랬어. 호주? 아주 그냥 내 돈으로 전세기를 누비고 다녔구나. 이 나쁜 자식아. 날 그렇게 배신하고 무사할 줄 알았니? 오늘 같은 날이 올지 몰랐어?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저 여자랑 헤어질 거야. 당신한테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사기꾼들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더니, 조금 전에 호주에서 지낼 거라면서 한국에 온 걸 후회한다더니 이번엔 나한테 돌아오려고 했다고? 안 되겠다.
너랑 저 기집애는 일단 쳐맞자. 대화는 그 다음이야, 이 자식아. 저는 두 년놈을 진짜 온몸이 부서지도록 패줬습니다. 둘 다 지은 죄가 있으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얻어터지고만 있었죠. 한참 혼내줬더니 저도 힘이 다 빠져서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때리는 것도 일이네. 야 김민철, 너 내 돈 다 내놓고 이혼해. 돈? 여보, 그 돈은 진작에 다 썼지.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뭐?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돈을 싹 다 털어가서 몇 년 만에 그걸 다 썼다고? 여기저기 여행 가는데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에 왔지. 네 말 안 믿어. 법적 절차를 받아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받아낼 거야. 이혼소장 가지고 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라. 여보, 나 진짜 돈 없어. 이혼은 해주겠지만 뭐가 있어야 위자료를 주지. 다 못 받더라도 당신이 가진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이제 네 놈을 잡았으니 이혼 소송할 거야. 그동안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못 찾았지만 이젠 잡았으니 끝낼 거야. 알았어 여보, 미안해. 미안? 넌 네 부모보다 더한 놈이야. 네 부모는 최소한 대놓고 돈을 달라고 했지 사기 쳐먹진 않았거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 계속 그렇게 주둥이 닫고 있다가 법정에서나 떠들어.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그럼 도망칠 생각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저는 흥신 소장한테 남편을 감시하라고 돈을 주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흥신 소장에게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남편 집으로 가봤더니 집을 싹 비우고 튀어버렸습니다. 흥신 소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를 또다시 속이고 도망친 거죠. 돈 주고 사람을 부렸는데도 뒤통수를 맞으니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남편을 가출인이든 사기꾼이든 뭐라도 좋으니 찾아만 달라고 했더니 남편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며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답을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다른 흥신소를 알아보고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놈이 영리한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 자기를 드러내는 그 어떤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화병으로 저 세상 갈 것 같아 마음을 비워버리고 잊어버리기로 했죠. 특수청소부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모았고 남자친구도 생겨서 사는 게 좀 재미있어졌습니다. 물론 재호는 남편 놈이 이혼을 안 하고 사라졌으니 할 수가 없었네요. 그놈을 잊고 지내는데 어느 날 인연 끄는 시어머니가 제 작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나왔다. 너 사업 바꿨냐? 여기 찾느라 뺑뺑이 돌았다. 어머님? 참나, 여길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아니, 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놈이 연락이 안 돼서 와봤다. 너희들 잘 사는 거 맞냐? 어머님 아들이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제 회사 돈 뒤로 빼돌려서 도망갔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야, 네가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바보처럼 당했냐? 아이고, 이제 보니 대충 알겠다. 너 생긴 게 너무 평범하다. 좀 꾸미든지 성형을 하든지 좀 해라. 내가 너한테 돈 받아 먹을 때는 예쁘다고 아부를 떨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가 돈 많은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냐? 어머님, 그냥 조용히 가주실래요? 어머님 아들을 겨우 잊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엄청 불쾌합니다. 제발 가주세요. 원하는 걸 들어주면 곱게 갈게. 세아가, 나 다시 김밥집 해볼까 하는데 너도 알지? 내가 손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줄 서서 사 먹는 거.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아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투자를 해봐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꺼지세요. 제발 사라지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별거 중인데 약속한 듯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뭐야 여보, 당신 제비랑 바람나서 부산 가서 산다고 하지 않았나? 당신이야말로 술집 여자랑 살림 차렸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난 돈 좀 빌리려고 왔지.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야. 이야,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우리가 별거하고 있지만 마음이 통하긴 하나 보네. 어이 며느라, 이렇게 다시 만나니 대단히 반갑구나.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합세하니 진짜 역겨워 죽겠더라고요. 또 돈 타령을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새아가, 내 마누라가 손맛 좋은 거 알잖냐? 김밥 좀 한 번 더 차려줘라. 나도 옆에서 거들 테니까 믿고 돈 좀 줘라.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어요? 이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네가 돈 좀 해줘라. 진짜 대화가 안 되네. 두 분 그냥 가세요. 당신들 아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실컷 알려줬으니까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그만 가봐요. 시아버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양심? 며느리한테 무슨 양심을 챙기냐? 야, 며느리도 자식인 건 모르냐? 우리 부부가 아무리 실망을 시켰어도 부모를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 부모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지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시부모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끝까지 버티고 있더군요. 제 사무실에 있던 초강력 청소기 2대를 켜고 양손으로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빨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짧은 머리도 시원하게 빨아들였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안 그래도 머리숱이 없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러게 왜 사람 성질을 긁고 난립니까? 난 두 사람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긴 머리카락이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 거의 뜯겨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야 그만해라. 갈게. 그냥 갈 테니까 놔줘. 이 더럽고 치사해서 니 돈 안 받아. 김밥집 안 차린다고? 좋아요. 그대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 쫓아내고 문 닫기 전에 청소기를 끌 테니까. 시부모는 뒤로 한 걸음 조심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청소기 버튼을 눌러 꺼버렸고 두 사람을 바닥에 밀어버리고 사무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댁 인간들을 잊으려고 해도 이렇게 들쑤시니 또다시 스트레스가 머리를 아프게 하더군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고독사로 숨진 집청소 의뢰가 와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주택집이었는데 남자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집 앞에서 묵념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벽이다 보이도록 쓰레기를 비웠더니 눈에 띄는 게 걸려있더군요. 전 남편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황당한 저는 이를 의뢰한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저기 특수청소부입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그 남자는 세입자 남편인데 이름은 몰라요. 핸드폰도 없이 혼자 1년 동안 살았어요. 네? 혼자서 고립된 삶을 살았다고요? 아무도 없이요? 마누라랑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도망간 모양이더라고요. 월세가 안 들어와서 찾아갔다가 그 꼴이 된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세입자 마누라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고독사한 남자 신상 알아보는 중일 겁니다. 그래요? 그럼 담당 경찰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숨진 남자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는 명의까지 속이고 살림을 차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불구가 되자 상간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것이었죠. 여하튼 경찰관과 함께 병원 영안실로 가서 제 남편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장례식은 치러주지 않았고 그 이에 남은 재산과 보험금을 제가 수령하게 됐죠. 이제 다 끝났구나.
복수할 상대가 없으니 이젠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소식을 뒤늦게 접한 시부모님이 절 찾아왔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자 아셨나 봅니다. 야, 며느리, 너 결국엔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냐?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그 이가 바람나서 도망친 거 아시잖아요. 글쎄 까먹었어요?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사기치고 바람나서 도망갔다가 하반신 마비로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고독사했어요. 이런 나쁜 것을 봤나? 내 아들을 고독사하게 내버려둔 걸 자랑이라고 하냐?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바람나서 저런 꼴을 당했는데 무슨 책임을 지냐고요?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지. 너 내 아들 재산이랑 보험금 받아 처먹었다며. 그거 우리랑 나눠. 그게 책임이야.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원수고 고독사로 숨진 게 싸다고 여겨질지라도 시부모는 남편의 부모인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이나 달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집안과 한 식구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제 회사 돈 수십억을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 피해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유산을 받았는데 이걸 나눠달라뇨?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나가세요. 부부끼리 문제가 있던 거지 우리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린 유산의 절반만 주면 입 닫고 나갈 거야. 내 아들 재산 나누기 전엔 절대로 못 나간다. 진짜 재밌는 양반들이네. 자식이 고독사 했다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돈 달라는 소리라다니. 어머님, 아버님, 언제까지 한심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 거예요? 이게 자꾸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니. 말 돌리지 말고 계산 똑바로 해서 유산 나눠. 싫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사업 망하고 개고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건 우리랑 상관없대도. 돈만 줘. 돈만 주면 다 끝나는 일이란 말이야, 이 잡거사. 맞아. 네가 남편 관리 못해서 바람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억울하게 고독사로 떠났어.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며느리 네 탓이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등 떠밀며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제 두 팔을 잡았고 시아버지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무식하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런다고 해서 내가 돈을 내어줄 것 같아요? 돈 안 주면 네 몸뚱아리를 작살내줄 거야. 우린 뭐라도 얻어가기 전엔 절대로 못 나가. 힘을 써서 해결하자고 하니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팔을 잡고 있는 시모의 발등을 발로 세게 밟았더니 제 몸을 풀어줬고 바로 손바닥으로 시모 면상을 꽉 잡고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그리고 뒤에 있던 시아버지가 주먹을 뻗자 고개를 살짝 틀어서 피한 다음 시모와 똑같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잡고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사람 잡네. 내가 왜 당신들 며느리야? 당신 가족들이 내 인생 망쳐놓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돈만 받아갈 생각하니? 자식이 고독사로 숨졌는데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로지 돈만 달라고 해? 니들 아들이나 니들이나 똑같은 것들이야. 당신들도 훗날 고독사로 생을 마감할 거야. 내가 확신해. 시부모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저에게 기어와서 돈 달라고 구걸하더군요. 며느라, 내 남편은 버려두고 나라도 좀 줘라. 요즘 돈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 옆에 내가 바람나더니 이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하는 거야? 돈을 받으려면 공평하게 받아야지. 세아가, 우리 사이좋게 나눠 갖자. 니들 부부 사이에 사기를 쳤든 뭘 하든 우리랑 상관없잖아. 이것들이 끝까지. 당장 나가. 안 나가? 좋아. 개처럼 끌려 나가봐. 저는 시부모의 옷깃을 잡고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후 유산분배 소송을 했는데 당연히 제 승소였습니다.
시부모는 쌍욕을 남발하며 가는데 순서 없다며 제가 죽으면 돈 받으러 오겠다는 막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답니다. 남편은 처절한 고독사로 복수가 끝이 났고 시부모는 여전히 별거 중인데 똑같이 비굴하고 멍청하게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상간녀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썩게 되었고 두 번째 상간녀는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자 바로 다른 돈 많은 남자에게 꽃뱀짓을 하다가 걸려서 참교육을 당하고 상간녀 소송을 당해 지하 술집으로 떨어지게 됐답니다. 제 주변에 죄 지은 인간들의 최후는 다들 천벌을 받은 것 같네요. 물론 아직 살아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벌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별하고 싱글이 됐지만 재혼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해봤으니 그냥 연애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답니다. 배우자에게 뒤통수 맞고 괴로웠던 분들께 제 사연이 작게나마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린 시원함으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